주제 세션 2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청년의 사회 진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고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동반자로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쓰는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김지선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지선입니다. 네. 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그 독립을 하셨거나 독립을 원하시는 청년분들 혹시 손을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네, 독립을 하셨군요. 네. 저는 말투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학업이랑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상경을 해서 지금은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주거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왼쪽 사진은 그 보시는 분들 왼쪽 사진은 제 20살 첫집 반지하 원룸이에요. 곰팡이 때문에 겨우 딱 6개월 살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는 집입니다. 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지났는데 사실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매일매일 현장을 나가면서 좀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의식주라고 해서 이제 식품이랑 함께 주거는 사실은 그 인간의 생활의 필수 요소인데 식품은 안전인증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건강 소비자 가격 같은 것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신고처도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집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잠드는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인데도 사실은 전혀 이제 이런 기준들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주택이 거주하기 안전한지 또 주택이 적정한 가격에 임대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장치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집값을 그 주거비를 내고 그렇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스스로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 시민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청년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독립한 청년들 10명 중에 8명이 세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집 그리고 굉장히 높은 주거비 부담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심지어 전세 사기 위험까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주거가 다뤄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사실은 세입자의 고충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 말을 써서 사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집이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분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든지 또 어떤 주택을 선택하든지 적어도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 속에서 나의 이제 고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공간이 이제 집이어야 되는데 집이 사실 문제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들도 다 봤었는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감독관 이런 제도들이 제안이 됐고 실제 도입도 됐어요. 근데 5년 동안 전혀 시행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게 행정에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되게 기존의 관행을 깨시려고 대통령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거 영역에서 좀 실현이 잘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도 지금 서울 올라온 지 이제 4, 5년 됐는데요. 처음 올라올 때 5평짜리 그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년 보통 재계약이다 보니까 다음번엔 진짜 한 10평짜리로 가고 싶다 했는데 또 5평짜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월세 내면서 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청년분들 독립하고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지역 이곳저곳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혹시 이따가 이제 패널분들이랑 같이 더 토론자분들이랑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들여다보는 사회복지를 위해 분투하는 박유빈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진을 저런 걸 가져와가지고 얼른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결혼 이제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는 신혼부부이자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빈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일을 잠깐 쉬고 있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게 돼서 SH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서 결혼을 결심할 때쯤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에는 그 소득 분위기가 매우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막상 이렇게 안정적인 공공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조금 더 정부에서 이미 힘써주고 계시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출생 문제가 언급된 이후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제도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이 되어보니 비정규직은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육아휴직을 대체로 인력을 받기도 어렵고 제가 임신한 상태로 다음 정규직으로 이직을 도전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이 정책들을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청년의 일자리 형태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들이 이런 정책과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근로자들에게 수용해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얼마나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의 돌봄 정책이 그런 부부가 노동 시간을 보장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의 수 자체를 늘려서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아이가 가족이 또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좀 정책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지금 사교육 열기가 정말 뜨겁죠. 그래서 그런 사교육 때문에도 그 돈을 지불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사교육과 조기 교육의 열기보다는 좀 가정 안에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라야 본인이 커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후 특히 여성은 더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쉽고 남성은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많이 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영천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정지홍 두레반